안녕하세요. 류은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세계 몇 위권으로 생각하십니까? 불과 60년 전만 해도 후진국이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산업화, 현대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 지구촌에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고 국악도 해외 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 가운데서도 K-팝이라 불리는 한국 대중가요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들 싸이의 말춤, 세계적인 인기를 함께 즐기고 계실 겁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100여 년 전 이미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고 선언하신 바 있는데요. 대중가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인 효가 이제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른바 K효, 즉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효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 속에 드러나는 효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남대 한기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실 강의 내용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네. 지난 시간은 이제 전통 시대의 효가 뭔가, 또 그때의 그 대표적인 덕목으로 충효가 순기능으로서의 연기도 되지만 갈등 구조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적 사례들은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그 전통 효를 실학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계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좀 그 키워내야 될 그 효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또 나아가서 이것을 세계화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소통의 효, 직의의 효를 주제로 한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전통의 효가 계승적 발전을 해 나가는 한 단계, 실학 시대의 효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지배한 사회입니다.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한 사회입니다. 물론 성리학 외에도 양명학이나 실학이나 이런 학풍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기조를 이룬 것은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과 예학이 이 조선 중기 16, 17세기를 지배해 오는 동안에 그 성리학과 예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너무 몰입돼서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명분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 비판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실용적인 것, 경세치용, 이용후생,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어진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과 성리학이 별개의 것은 아니고 성리학의 연장이지만 보다 더 실용적인 것, 보다 더 실질적인 것, 이것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변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실학을 집대성했던 이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생각들이 물론 효에 대해서 있을 수 있지만은 다산 선생이 그 실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산의 효에 대한 인식, 예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기조로 실학 시기의 효 사상을 살피고 또 그 실체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산 선생은 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라고 하는 3부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의 유배 가서 18년간을 사셨지요. 정조대왕이 계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조가 왕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치 구조가 바꿔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정치 파벌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에 그 정약용 선생은 그 집권 세력하고는 좀 배제되는 그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1801년에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유배 가 있는 동안에 그의 대표적 저술인 이 3부작이 다 완성이 됐어요. 대개 사람들이 유배 가면은 살아날 방도를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글을 남길 것인가 대단히 헌신적으로 이 일에 침잠해서 유명한 그런 대표작들을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심서의 예전이 있고 그 예전에 제사와 손님을 맞이하는 빈객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교민 그리고 학문을 일으키는 흥학 이 네 개의 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목민심서의 예전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효가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민장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장이다. 자, 이 얘기에서 먼저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지만은 다산 선생은 목민관의 제1의 목표 또 제1의 책무 그것이 뭐냐? 바로 교민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 재산을 고르게 균등 분배한다, 나눈다. 말하자면 전산의 분배, 전산의 균등화 이것도 목민관이 해야 될 책임으로 보고요. 부역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것도 목민관의 책임이고 향약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회 기풍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하는 것도 목민관의 책임인데 다 이거는 가르치는 것에 그 부분들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민장의 효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민장에서 다산은 수령의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전제하고요. 자, 그러니 그 논리로 보면 효에 대해서도 백성을 가르쳐서 효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악과 불효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처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먼저 가르치라. 가르쳐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어떤 처벌도 좋은데 반드시 가르치는 단계를 거쳐라. 이것이 이제 그 다산의 그 기본 철학입니다. 이건 율곡 선생도 좀 비슷해요. 율곡 선생은 그 향약을 많이 만드셨죠. 퇴계 선생은 예안 향약을 만드셨고요. 율곡 선생은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이런 걸 이제 만드셨는데 선조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는 감동했어요. 야, 그거 참 좋겠다. 향약을 잘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면 사회가 금방 좋은 사회가 되겠다. 그러므로 해주나 또는 서원은 지금 청주지요. 청주나 이런 데서 쓸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향약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그걸 시행하자. 이런 제안을 선조 임금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임금이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쓰겠다는 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로국 선생은 반대했어요. 아닙니다. 향약의 본뜻은 좋으나 향약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촌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 향촌을 잘 맡을 만한 관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못한 사회, 이런 상황에서 또 백성들이 살기에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향약을 강압적으로 일관되게 시행을 하려고 하면 세력가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백성을 돕는 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양민이 우선이요 교민이 위후라. 백성을 기르는 것이 먼저고 백성을 기르는 것, 잘 살게 하는 거 이것이 먼저고 교민이 위후라.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뒤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향약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인식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효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산은 이제 그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산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역사 문화에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저 책상 위에서 생각해서 어떤 원칙론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찾아서 거기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매우 철저하게 하신 분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 중국 서적을 많이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의 역사에서 지방관이 그 중국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 교민장에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이제 불효자를 깨우치게 한다는 게 목적인데요. 후한 때에 구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한 그 노파가 이 구향을 찾아왔어요. 사또 나리 이 어린 아들을 아버지도 없이 내가 혼자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길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전혀 배관시합니다. 거기다가 너무 포악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지만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처벌을 요구하고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향이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은 그 어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지금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어려운 징후에 이 아들을 길렀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딛고 길러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이 아들을 처벌하게 되면 아들을 결국은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효도하는 길로 이끄는 것에 나하고 공동 노력을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 노력을 합시다. 지방관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백성의 고충을 알고서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설득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말이 고마워서 받아들이고 돌아갔어요. 이제 그 아들이 걱정이겠죠. 그래서 이 지방관 구향이 그 고발을 하러 왔던 노파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저녁상 같이 상을 마련해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쭉 이제 해설을 했어요. 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 데다가 더 고마운 것은 지체 높은 지방관 수령이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효자로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주 자살을 하는 양은광의 경우를 소개를 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또 고발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 문중에서 고발을 했어요. 보다 못하니까 그 어머니는 차마 못하고 문중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발을 당한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매우 불충하고 막 대들고 심지어는 구타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양은광이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주학으로 데리고 가요. 주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을 주자예요. 고을에 있는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향교 같은 거. 여기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향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와 후학에 대한 교육,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향교에 가면은 두 가지가 목표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각각 있어요. 선현에 대한 제사, 그러면 제사 공간이 있겠죠. 제사 공간이 대성전입니다. 그리고 후학에 대한 교육, 이것은 이제 강당이 되겠죠. 그건 지금 명륜당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제사 공간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면 중국에 이제 공자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묘입니다. 문묘가 어디에 있죠? 성균관에가 있죠.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묘. 그런데 그 문묘에 가면은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출중한 유현들의 위패가 쭉 모셔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18년에 그 위패가 쭉 모셔져 있는데 중국 경우니까 그런 그 공자 이하의 유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상이 그 석상으로 만든 상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의 상이 있냐면 한배규의 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조각으로. 한배규를 봐라 한 거예요. 그럼 한배규가 어떤 사람이냐? 이 한배규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한나라 때 사람인데 아주 어머니 속을 새기고 어머니한테 늘 그렇게 그 불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쨌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바로 나이 먹었어도 어른인데도 이거 거져라. 그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회초리를 쳐요. 그걸 칠 때 밖에요. 또 지나면 또 한 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회초리를 치는데 느닷없이 이 아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회초리를 때려도 너가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더니 웬일로 지금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어머님, 제가 수없이 많이 이 회초리를 맞는데 어머님이 쟤를 때리는 강도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를 맞아보니 매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그만큼 약해지셨다는 얘기고 어머님이 연세가 그만큼 드셨다는 얘기인데 늙으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생각하니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배규의 상을 와서 봐라. 그 고사를 일러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잡고 효자로 됐다 하는 그런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청하태수 방백경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백경이라는 사람이 청하에 태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최 씨예요. 청하태수의 어머니 최 씨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들을 고발하는 어머니가 또 왔어요. 중국이 유교의 발상지고 발달한 나라지만 나라가 커서 그런지 중국에도 이렇게 문제 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들을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상당히 괴팍해요. 쉽게 얘기해서 고쳐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는가 막 화가 너무 났어요. 태수가. 그런데 내일 결정을 할 건데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집에서 했더니 그 태수의 어머니가 최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 하는 소행은 몹시 괘씸하고 밉지만은 이게 산골 마을이라 시골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언제 교육이 이루어졌겠느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니 아무리 큰 불효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르쳐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처벌하자. 어머님이 좋은 그런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수가 어머님 말씀이 옳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뒷날에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동거를 하자. 나도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 느낀 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쳐라.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 어머니는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봐라. 그래 놓고 이제 그 태수 어머니하고 태수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 그 불효자의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생활 같이 해요. 그러면서 저 고발당한 그 청년은 마당에 서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수저를 놔드리고 반찬을 또 뼈를 가려가지고 고기를 또 놔드리고 그 지극정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태수의 지위에 있는 분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효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태수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밤이면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아침이면 가서 개켜드리고 발을 씻어드리고 이거는 도저히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태수가 매일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인간은 정성에 감동하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통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일 지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냥 깜짝 놀래갖고 고치겠다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고쳐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수가 또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돌아간다고 하는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no, 안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얼굴빛을 보니까 반성하는 빛이 보인다. 그런데 그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다. 그 어머님이 퍽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정도 했다가는 또 이게 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20일간을 더 잡아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20일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죽을 고생들 나중에는 이제 이 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태수에 가가지고 제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쪼그다 보니까 머리를 가지고 땅을 많이 쳐서 피가 흘러요 이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다. 이제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자를 보내요. 보내서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더 중국 사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그 호정계라고 하는 분이 연산주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 수령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께서 지금 국가에서 금주 명령을 술 만들지 못하게 금주 명령을 내려서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내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남모르게 밀주를 만들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 호정계가 보니까 이게 처벌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 며느리 하는 소행은 괘씸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물었어요. 며느리 보고 그래, 그대가 말한 것처럼 그대의 시어머니는 분명히 죄를 졌다. 처벌을 받아야 옳다. 그런데 그대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효도는 하는가? 그랬어요. 예, 쟤는 아주 열심히 또 성심껏 효도를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말 참 잘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죄를 져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요. 그것은 태장이라 곤장을 치는 거예요. 태형으로 처벌을 할 것인데 그러면 저 늙으신 노인네가 태형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매우 성의껏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태형으로 그 태형을 직접 받으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네가 대신 맞아야 되겠다. 그 며느리를 대신 맞아야 되겠다 해서 며느리를 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았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가지 한 게 있네요.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딱 맺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성종 때 전라감사를 냈던 하무치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매우 현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이번에는 소송을 해왔어요. 같이 소송을 해왔는데 웬 솥을 들고 온 거예요. 솥을. 근데 큰 솥을 하나 들고 오고 조그만 솥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는 솥이 큰 재산이에요. 그때는. 그걸 들고 와서 싸우기를 서로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인데 큰 아들은 자기를 줬다고 그러고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더 큰 솥을 줬다고 그러고 이 큰 솥과 작은 솥을 놓고 형제가 그냥 힘있게 싸우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무치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고 얻기 쉬운 것은 재산이다. 돈 번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나 형제를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귀한 형제가 그 돈 얼마 간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싸우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대가 굳이 그대들이 싸우겠다면 내가 방법을 얘기를 하겠다. 이 솥을 여기서 바로 깨자. 다 깨버리자. 다. 깨서 이 저울을 가져와서 달아가지고 반씩 똑같은 분량으로 반씩해서 나눠주겠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이 오늘 밤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형제간에 사이좋게 솥을 나눠 갖기로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기한은 내일 아침까지다. 그랬어요. 뒤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봐가지고 잘못된 노라고 우리가 앞으로 의 좋은 형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지방관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서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타산이 뽑아낸 이 얘기 중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뒷얘기지요. 익산군수를 하던 윤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 중기 사람인데 그 윤전이 익산군수를 하고 있을 때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형제가 같이 찾아왔어요. 또. 근데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재산 분배가 문제예요. 근데 동생이 고발을 한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대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많은 재산을 형님이 제게는 한 푼도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그 형을 불렀어요. 왜 그대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네 혼자 독식하려고 하느냐. 나눠줘라. 그 형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나눠주고 싶은데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유언으로. 저 아들은 주면은 다 하랑방탕 써버릴 것이고 평생토록 나를 너무 괴롭힌 아들이니까 저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라는 얘기입니까? 그 형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산군수 윤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 아들을 회유시키지 못하고 미움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다. 그리고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그건 아버지가 잘한 것 같지가 않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아버지의 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다. 난명이라고 그랬어요. 어지러울 난자. 그래서 난명이니 재산을 나눠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모델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모델이 어떤 것인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춘추 시대는 공자가 사셨던 시대고 전국 시대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춘추 시대에 그때에 위무자, 위과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무자고 아들이 위관데 그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젊은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첩이 퍽 잘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아버지가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그래서 늘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죽으면 너는 잊지 말고 이 내가 사랑하는 애첩을 돈을 많이 주어서 계가를 시켜라.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여기서 어렵게 살겠느냐.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아, 근데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혼미해져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저 애첩을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순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순장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예? 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애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 죽은 몸이 이제 되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순장하지 않았어요. 순장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모셔드린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애첩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재산을 주고 재가를 시켰어요. 개가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치명은 따를 수 있으나 아버지의 난명은 따를 수 없노라. 그 말이 뭐냐면 받아들일 만한 명령, 합리적인 명령, 예?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명령 그런 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응? 지금까지 들어보면 순장하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게 텍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사례를 다산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산이 아니지요. 보세요. 우리를 뭔가 이해를 시키잖아요. 아, 지방과는 이래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죠. 불효자에게는 효자가 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다산은 지금까지 전통효에서 왜곡된 효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왜곡된 효행. 다산이 전통의 효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효자와 연려와 충신과 절사들을 잘 가려내서 그들의 숨은 행적을 크게 들추어 정표하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효를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죠.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실학은 성리학과 예학을 비판하고 특히 예학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지 않아요. 다산 선생이 예학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데요. 예속 논쟁이 났을 때 그것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정론이고 그런 거 다 밝혀낸 분이 다산이에요. 다산 대단한 예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 드린 대로 성리학과 실학이라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요.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은 좋은 효, 모범이 되는 효는 얼마든지 장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효가 있단 말이죠. 어떤 효냐? 과격한 행동. 과격한 행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떡할까? 방법이 없다. 의원은 멀리 있다. 약도 없다. 그냥 손을 여기다 놓고 망치를 가지고 손을 찢겨요. 그래서 피를 아버지 입에다가 넣어드려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과격해요? 안 과격해요? 과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지요. 그 정도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생명에 관계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흉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잘 모실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신다. 고기 한 근을 어디서 구해서 아버지를 봉양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고기 한 근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옷을 벗고 허벅지 살을 칼로 도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요. 죽을 수 있어요. 다사는 그것이 과격한 이유다. 과격한 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근데 부모가 기뻐할 일도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협한 의리 그랬어요. 편협한 의리. 의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너무 편협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효를 말할 때 효열 이렇게도 말해요. 열이라는 것은 이제 정절을 잘 지킨 여인들에게 국가가 장려한 뜻으로 정렬을 내리는 거죠. 그걸 열려라 그러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남편에 대한 오로지 갖는 내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따라서 죽는다. 편협하죠. 그렇잖아요. 아, 생명이란 건 하나인데 어떻게 남편 따라 죽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남편 따라 죽는 건 죽게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남편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운이 안 좋은 여자를 집에 들였더니 집안이 망하게 돼서 남편이 죽었다. 그건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니까 분해서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분해서 죽는 것을 다사는 편협한 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그런 얘기 듣는다고 다 죽기로 말하면 온통 다 사람들 자살하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잡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 나오네요.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일은 순이나 순은 누굴까요? 순임금. 앞에 시간에 얘기했죠. 순임금. 증삼은 그 증자, 효의 대명사지요. 증자, 효경을 지으니 순임금이나 증자 같은 효자도 그 실천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허벅지살을 빼는 거 안 했단 말이죠. 또 주공과 공자와 같은 성인도 이것을 말씀한 바가 없어요. 또 사서오경으로 구성되어진 구경, 여기에도 어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걸 주위에 누군가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경전도 없지요. 성인도 안 했지요. 대표적인 효자들도 안 했지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탑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국가에서 장려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신학시대부터. 그러니까 전통적인 효를 계승을 하되 어떻게 계승을 해요? 비판적 계승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누가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죠? 전통적인 효하고 지금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판적 계승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근대 현대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그 전통의 효가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한국인의 효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 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효에 대한 연구도 우리 국내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동아시아의 효가 어떤 것인가? 또 세계의 효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 배워야 될 점과 가르쳐 줘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3회 세계 국제 효문화 그 학술 세미나에서 저는 우리 한국효를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제 이 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중심이 됐고 그 외에도 미국, 포르투갈, 몽골 이 6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그 참여한 5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가 했더니 안 그래요. 전부 우리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뭘 말하겠어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네? 한국어 배울 필요를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통역 없이 발표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화 시대가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겠다. 우리도 쉽게 우리말로 세계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발표했던 나라들 중에서 그 일본의 효와 몽골의 효가 조금 그 주목이 되졌어요.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효인식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그날 설명을 했는데, 그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목을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은 것이 효다.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은 것이 효다. 앞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나온 게 있지요. 공자께서 효를 얘기할 때 부모는 자식의 질병을 걱정하시느니라 하는 게 있었죠. 예, 통하는 거죠. 부모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얘기 되네? 이러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반가웠어요. 일본 사람들 얘기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 일본 사람들의 여론으로 정리된 걸 말하는데 뭐냐? 부모님보다 오래 사는 게 효다. 응? 부모님보다 오래 사는 게 효래요. 그건 뭐겠어요? 일본도 자살이 많았거든요. 지금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신체 발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않은 것이 효의 시작이 되고, 앞에 시간에 봤죠? 예,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그 효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의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걸까? 일본의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1890년에 발표되어진 교육칙어. 일본은 이제 천황의 나라니까 천황이 발표한 거죠. 그걸 이제 칙어라고 하는데, 교육칙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모에게 효행을 한다. 독이 되잖아요. 형제 사이에 우애하고, 부부 사이에 화합하고, 친구 사이에 신뢰 있게 하고, 자기의 언행에 신중하고, 박애를 널리 베풀고, 다 좋아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도덕성을 쌓고, 7제죠. 그 다음에 공익을 펴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같아요? 예? 그렇지, 홍익인간과 같으죠. 예, 우리나라 국조 단군이 나라를 세우면서 널리 인간 세계를 유익하게 하라. 이런 말도 이거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다 좋습니다. 9번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뭐 이것도 좋죠. 10번째부터 문제예요. 10번째 뭐라고 했는가? 나라가 위급 상황에 처하면 의와 용기를 발휘해서 한 몸을 온전히 황국에 바쳐라. 이거 생각에 따라서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거가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만들어낸 요인일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잘 하는데 평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180도 달라져서 국가를 위해서 온통 다 바쳐라 이런 얘기죠. 11조에서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의 제10조를 철저히 준수하되 결과로는 황운을 번성케 하는 데 기여하라. 황운이 뭐죠? 천황의 운. 우리가 구군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운을 구군. 여기 천황 중심이니까 천황의 운을 크게 키우는데 기여하는데 써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효는 뭐예요?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규결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충효를 얘기했잖아요. 충효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효로서 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충으로서 효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동네부사 송상현의 경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로지 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목은 나옵니다. 효, 충, 그리고 우리하고 다르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이라는 은의 은자. 일본의 덕목은 세 가지입니다. 충, 효, 은. 누구에 대한 은혜일까요? 부모에 대한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천황에 대한 은혜. 어이, 이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잘 이게 맞아 들어가다가 이거 봐라, 이거 큰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교류하면서 좀 부드럽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 충효장을 보니까요. 천황에게 충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이다. 여기도 다르죠. 천황에게 충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학 교과서예요. 소학 교과서. 그 다음에 일본 소학 교과서 효행장을 보니까 효행.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여론조사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거.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은 것이 효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 교과서 요조항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몽고를 좀 볼까요? 이 몽고는 헌법에 있대요. 헌법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규정돼 있대요. 헌법에 돼 있고. 자, 이 몽고는 우리하고 풍습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되게 장자상속이라고 해서 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몽고는 막내에게 준대요. 막내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상속제도가 좀 틀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막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재산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재산을 받으니까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재산으로 드리면 조금 마음이 편하잖아요. 더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다음에 설날에 세뱃돈을 주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드린대요. 설날에 세뱃돈을 우리는 그런 적 없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 다음에 몽고의 효 중에서는요, 특별한 게 아버지에 대한 효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효가 주예요. 그래서 몽고에서는 어머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고 신비한 존재로 봐요.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빌고 어머니가 신처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치마폭이 바로 천당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치마폭이 바로 천당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단히 높이 대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앞에 시간에 잠시 처음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교에서 보면은 그 부모 은중경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가슴이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차분하게 좀 정서가 내려앉으면서 정말 부모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하면 우리가 유교만 생각하는데 불교에도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 같아요. 어머니가 나에게 쏟아주신 정성,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토록 고생하신 그 헌신, 예?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그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이 몽골의 어떤 어머니 중심의 효와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 은중경 속의 효는 상당히 상통될 것 같다. 유교는 그거에 비하면 어머니 중심보다는 되게 아버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제 문화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국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효도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효도법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효도법을 만드느냐?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효도를 법으로까지 정해가지고 강제해야 될 상황이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바라기는 법으로서 효도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 사항을 두어서 어거지로 시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효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전통을 잘 계승을 해서 효를 자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딸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자식은 정성과 공경으로 어버이의 효도를 다하는 자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직위의 단계로까지 가는 그런 효가 되는 그런 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효도법이 공포됐습니다. 거기는 법으로 딱 해서 자식이 어버이에게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법 집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벌금 사항이에요. 벌금도 안 낸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늘 같은 교육이 필요하죠. 이게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의 효, 또 그것의 변화, 발전, 또 비판적 계승, 그리고 현대인들의 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전맥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고 창신이다. 옛 것을 법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정신을 갖자. 옛날 거라고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옛날 거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참고를 하되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또 살려내고 잘못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새 문화를 창출하자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 부력은 백성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족하고 강력은 힘이죠. 강력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막아낼 정도면 족하다. 나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정도의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정작 바라는 나라가 있다. 정작 바라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한없이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얘기했죠. 10대 강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주가 됐던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심에 아시아가 들어서고 있어요. 아시아 시대.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문화적 리더. 정말로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통이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진정한 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가정에서와 사회에서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마련한 가효국중, 날로 퇴색해가는 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 이를 통한 실천의 길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